3기 신도시로 경기 남양주와 하남, 인천, 계양, 과천 등 4곳이 선정됐습니다. 여기에 서울 도심을 포함한 중소규모 택지까지 모두 15만 5천 가구가 공급될 계획입니다. 오는 2021년부터 입주자 모집이 시작될 예정입니다. 신도시 성패를 가를 교통대책도 함께 내놨습니다. 정부는 선교통, 후개발을 원칙으로 서울 출퇴근이 30분 내외로 가능하도록 교통망을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3기 신도시 계획의 실효성과 부동산 시장에 미칠 영향 짚어보겠습니다. 내년부터 스크린 골프장과 네일샵 등에서 10만 원 넘게 거래할 때 현금 영수증 발급이 의무화됩니다. 현금 영수증 의무 발급 업종이 69개로 확대되는데 이를 어기면 거래 금액의 20%를 벌금으로 물어야 합니다. 기준금리가 오르면서 은행들도 고금리 예적금을 내놓고 있습니다. 때문에 요즘 돈을 은행에 맡기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는데요. 금리 상승기 자산가들의 재테크 방법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기 신도시가 공개됐습니다. 경기 남양주와 하남, 인천, 계양, 과천까지 모두 4곳입니다. 정부는 이들 지역과 서울 도심을 포함한 중소규모 택지 개발을 통해 모두 15만 5천 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관심이었던 광역교통대책도 함께 발표됐는데요. 먼저 강산 기자가 주요 내용 보도합니다. 입지가 확정된 3기 신도시는 경기도 남양주의 왕숙, 하남 교산, 인천 계양, 그리고 과천입니다. 모두 면적 100만 제곱미터가 넘는 대규모 입지인데 가장 규모가 큰 남양주에는 6만 6천 가구가 공급될 예정입니다. 하남 교산에는 3만 2천 가구, 인천 계양에는 1만 7천 가구, 그리고 과천에는 7천 가구가 공급됩니다. 택지 4곳은 서울과 1기 신도시 사이로 서울과 연접하거나 매우 가까운 곳에 위치하고 있으며 GTX 등 광역교통망을 충분히 갖춰서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출퇴근이 가능한 도시로 조성될 것입니다. 이들 지역 외에 서울과 수도권 내 소규모 택지 개발을 통해서도 3만 2천 가구가 추가로 공급될 예정입니다. 특히 서울 도심 유휴지 32곳을 개발해 1만 9천 가구가 들어섭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GTX 사업의 조기 착공 등 선교통 후개발을 원칙으로 입주할 때 불편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광역교통대책이 2년 앞당겨집니다. 광역 인프라가 취약한 지역도 조속히 보완하여 수도권 전역에서 빠르고 편리한 대중교통 이용이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3기 신도시는 내년 하반기에 지구 지정을 마무리한 뒤 오는 2021년부터 주택 공급이 시작됩니다. SBS CNBC 강산입니다. 네, 오늘 발표에는 수도권 광역교통망 개선 방안도 포함됐는데요. 신도시 조성 때 항상 문제점으로 지적돼 온 교통대책을 우선 해결하겠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오수영 기자입니다. 광역교통대책의 핵심은 만성적인 교통난을 해소해 수도권 전역에서 대중교통을 편히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직장이 강남이다 보니까 항상 붐비는 지하철 타느라고 아침마다 고역이었는데 이제 처음 분양 받았을 때부터 이게 빨리 뚫린다 얘기를 했었는데 안 뚫렸어서 드디어 진행되는구나 싶어가지고. 이를 위해 우선 GTX A 노선과 신안산선을 조기에 착공하고 GTX C 노선은 내년 초 기본 계획을 수립해 2021년 착공을 목표로 추진됩니다. 지하철 7호선 연장과 위례 신도시 내 트램 구축 사업도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지하철 3호선을 파주까지 연장하는 방안도 지자체 협의를 거쳐 진행됩니다. 대중교통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일명 빨간 버스라 불리는 M버스도 늘어납니다. 특히 수도권 곳곳에 환승센터를 만들어 서울 도심과의 연결을 더 원활하게 할 계획입니다. 서울로 진입하는 버스 노선 개설을 굉장히 원하는 경우에도 서울시 인프라가 받쳐주지 못하기 때문에 그 반영을 못하는 부분을 환승센터 구축을 통해서 원하는 곳의 수요는 거의 무제한으로 수용을 해주는 방침을.
기존 신도시 입주민들에게도 희소식입니다. 서울 쪽으로 많이 다녀야 되고 빨리 완공되면은 저도 좋을 것 같습니다. 순환도로의 접근성도 개선됩니다. 제1외곽 순환도로의 상습 정체 구간을 복층으로 만드는 계획이 검토되고 제2외곽은 오는 2025년까지 전 구간 개통이 추진됩니다. SBS CNBC 오수영입니다. 이번에는 지도와 그래픽을 통해서 3기 신도시의 입지 여건과 교통망을 시각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손소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서울과 수도권 일대 지도에서 본 3기 신도시의 위치입니다. 네 곳의 위치를 동, 서, 남, 북으로 구분해서 서울과의 거리를 측정해 보면 서울의 중심지에서 20km 반경 안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일산이나 평촌 같은 1기 신도시와는 같은 반경에 위치해 있고 반대로 김포 한강이나 수원 광교 등 2기 신도시보다는 서울과 더 근접해 있습니다. 다음으로 교통망을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눈에 들어오는 특징은 서울 도심을 X자로 가로지르고 있는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GTX 노선이 도시를 관통하게 된다는 점입니다. GTX B 노선은 보시다시피 남양주 왕숙 신도시를 관통하게 되고 GTX C 노선은 과천 신도시를 관통하게 됩니다. 인천 계양 신도시와 또 경기도 하남 신도시는 외곽 순환도로와 인접해 있습니다. 다음은 입지별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남양주 왕숙 신도시입니다. 남과 북으로 나뉘어서 조성이 되고 총 6만 6천 호의 주택을 공급해서 이번 3기 신도시 가운데서는 가장 큰 규모입니다. 이 북측 지역을 관통하게 되는 GTX B 노선을 이용하게 된다면 서울역까지는 15분 만에 도착할 수 있는 입지 여건이라는 게 정부의 설명입니다. 또 역사 주변에는 도시 첨단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이 남쪽 부지에는 예술문화도시로 조성한다는 계획을 내놨습니다. 다음은 3만 2천 호의 주택이 들어서는 경기도 하남 교산 신도시입니다. 두드러진 특징은 서울 3호선이 연장돼서 도시와 연결이 되면 보시는 것처럼 서울 수서역에 20분 만에 갈 수 있기 때문에 강남과의 접근성이 뛰어나다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인천 계양 신도시입니다. 총 17,000호의 주택이 들어서게 되는데 여의도 등 서울 서부권역에 인접해 있습니다. 대규모 도시 첨단 산업단지를 조성해서 판교처럼 이 자족률이 높은 신도시로 조성할 계획을 내놓고 있습니다. 155만 제곱미터 부지에 조성되는 경기도 과천 신도시에는 모두 7,000호의 주택이 들어서게 됩니다. 거리상으로 보면 서울과 가장 가깝다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서울 남부권이 사당까지 10분 만에 도착할 수 있다는 게 장점입니다. GTX C 노선이 서울을 남북으로 관통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 계획대로 구축만 된다면 서울 동북부 권역과의 접근성도 한층 개선될 것으로 보입니다. SBS CNBC 손석우입니다. 네, 지금부터는 3기 신도시 계획의 실효성과 부동산 시장에 미칠 영향 따져보겠습니다. 황인표, 이광우 두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먼저 황 기자, 네. 오늘 발표된 3기 신도시가 기존의 1기, 2기 신도시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가장 큰 차이점은 아무래도 거리로 볼 수가 있는데요. 철저하게 접근성을 염두에 두고 이번에 입지가 선정됐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예 서울과 붙어있는 지역들이 발표가 됐는데 서울시청을 기준으로 해서 보면 1기 신도시인 일산과 분당은 약 20km 정도 떨어져 있고요. 2기 신도시인 곳은 이보다 더 먼 30km 이상 떨어져 있습니다. 이 때문에 서울 출퇴근이 교통지옥이다 이런 말이 나왔는데 3기 신도시 같은 경우 서울과 맞닿아 있는 데다 전철과 GTX, 순환도로 등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정부는 또 신도시가 단순히 베드타운에 머물지 않도록 자족도시, 즉 신도시 안에 이 벤처와 도시형 공장들이 생길 수 있어서 많은 일자리가 이제 만들어질 것이다 이런 얘기도 밝혔는데 이 점도 그 1, 2기 신도시와의 차이점으로 볼 수
수가 있습니다. 네, 이광호 기자. 네. 교통대책이 같이 발표된 게 상당히 인상적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 정부 발언 중에 가장 눈에 띄는 게 선교통 후 개발이었습니다. 네. 지금 동탄 등 2기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뭐 출퇴근 시간에 30분가량 기다려서 간신히 서울을 가는 좌석버스를 타려고 하는데 이미 만석이어서 또 다음 버스를 기다려야 하는 뭐 이런 교통대란이 매일 반복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여기에 뭐 도로나 지하철 개발이 원래 예정됐던 것보다 더 늦어지는 등 다양한 진통을 겪게 되자 이 시행착오를 3기 신도시에서는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의지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다만 대규모 택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정부 계획이 2년여 뒤인 2021년에 주택 공급을 시작하겠다는 계획인데 입주 시점까지는 교통망 완공이 시기상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많습니다. 특히 앞서 보셨던 것처럼 이번 교통대책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GTX 노선 같은 경우에는 이게 지하에서 이루어지는 공사인데다가 아직 진척이 그렇게 높지 않아서 시간도 더 오래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특히 과천은 교통 문제 때문에 주민들의 반발이 심했는데 어떤 대책이 나왔나요? 네, 과천 같은 경우에는 뭐 서울 사당이나 양재역으로 들어가는 도로가 좀 좁아서 특히 출퇴근 시간마다 많이 막히는 도로로 꼽히는데요. 이에 과천대로와 헌릉로를 잇는 새로운 도로를 만들어서 강남순환로의 고질적인 병목 현상을 해소하자는 계획이 나왔고요. 지금 빨간 선으로 보이는 게 우면산으로 들어가는 도로인데 이 도로도 지하화하겠다는 계획을 이번에 정부가 내놨습니다. 다만 이번에 과천을 대규모 신규 택지로 지정하는 과정에서 국토부와 지자체 간의 소통은 상당히 많이 이루어진 반면에 아직 주민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는 거치지 못했습니다. 네. 나머지 지역들도 뭐 마찬가지인 상황이고요. 그래서 앞으로 지구 지정 등 본격적인 계획이 착수되면서 주민 의견까지도 듣게 될 텐데 교통 외에 집값을 걱정하는 주민들도 많아서 이때 지역 여론이 어떻게 움직일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이번에는 서울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서울에도 상당히 많은 신규 택지가 발표됐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 과정에서 최근 국토부와 서울시가 뭐 그린벨트를 해제하자 안 된다 뭐 이런 상당히 마찰을 빚었는데 네. 이 과정에서 서울시 측이 제기했던 대안이 기존 부지와 건물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자는 거였습니다. 이번 계획에 상당히 많이 반영이 됐는데요. 뭐 예를 들면 오래된 주민센터를 개발해서 1층은 주민센터를 그대로 하고 2층 위로는 주택을 올리는 사업도 들어왔고요. 또 지하철역 주차장을 개발해서 주택으로 만들고 심지어는 도심에 있는 노후 빌딩이나 호텔을 주택으로 재활용하자는 사업까지도 들어왔습니다. 그러면서 서울 중심부에서 반경 10km 안쪽에 새로 지정된 부지만 18곳, 세대수로는 8,500세대를 넘습니다. 또 2,000세대가 넘는 대규모 택지도 서울 내에만 3곳이 지정이 됐는데요. 방화대교 남단에 위치한 서남물재생센터 부지와 3호선 하계울역 인근에 있는 동부도로사업소 그리고 은평구 수색역 부지 등입니다. 이 물량을 모두 합치면 서울 시내 신규 택지만 32곳, 공급 물량은 19,000호에 달합니다. 부동산 시장 영향도 짚어보겠습니다. 황 기자. 네. 결국은 집값을 안정시키자는 건데 효과가 있을까요? 먼저 정부가 서울과 수도권에 공급하기로 한 주택이 30만 호였는데요. 지난 9월에 이제 3만 5천 호가 발표가 됐고 오늘 15만 5천 호가 나왔습니다. 지금까지 나온 게 그러니까 19만 호죠. 앞으로 11만 호가 남았는데 이건 내년 상반기에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부지를 선정하고 실제 아파트를 짓기까지 이제 최소 5년 정도 걸리는 걸 감안을 하면 오는 2023년 이후에 이제 서울과 수도권에 약 30만 호의 그 새 아파트가 한꺼번에 쏟아진다 이런 얘기가 가능합니다. 이 아무래도 무주택자라면 기존 매매 시장보다는 당연히 이제 분양 시장에 통해서 내 집 마련 수요가 앞으로 더 늘어날 수밖에 없고요. 특히 이제 서울 접근성을 개선한 교통 계획이 함께 나오면서 이 서울로만 몰리는 주택 수요도 일부 분산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기존 주택의 경우에는 지금 뭐 세금에다가 대출 규제가 나와 있는 상황인데 여기에 이제 이번에 공급 처방까지 겹쳐지면서 상당 기간 안정세가 이어질 것이라는 게 이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전문가 얘기 들어보시죠. 네. 저렴한 내 집 마련을 원하는 2040 세대의 관심을 이끌어낼 수 있다는 점에서는 장기적인 서울 집값의 안정 효과는 기대할 만하다고 생각됩니다. 황 기자, 마지막으로 좀 궁금한 게 사실 김포, 광명 이런 지역들도 상당히 유력하게 거론이 됐었잖아요. 네. 근데 이번엔 빠졌네요. 뭐 몇몇 언론에서 유력한 신도시로 지목했지만 결국 사실이 아닌 걸로 나타났는데요. 오늘 발표해서 빠지긴 했지만 정부가 내년 상반기에 11만 호를 추가로 더 공개하기로 했거든요. 그때 뭐 이들저기 신도시로 추가 지정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제 사전에 이게 유출될 경우 아예 지정이 안 될 수도 있는데요. 앞서 과천과 안산 등 일부 지역의 공공택지 후보지가 국회에서 유출되면서
나오면서 지역 주민들이 반발했고 이에 따라 취소된 사례가 있었고요. 또 경기도 고양 삼송지구 같은 경우에도 원래는 포함이 됐었는데 도면이 먼저 유출되면서 이번 신도시 검토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알겠습니다. 황인표, 이광호 두 기자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반도체 고점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SK하이닉스가 공격적인 투자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신규 공장을 짓고 경기도 용인의 중소기업과 함께하는 반도체 클러스터 신설도 추진합니다. 정윤영 기자입니다. 20조 원 규모의 투자가 예상되는 SK하이닉스의 이천 신규 공장 M16입니다. 이곳에선 초미세 공정을 활용한 첨단 디램이 생산될 것으로 보입니다. 기술뿐만 아니라 우리의 땀과 노력 그리고 사랑이 같이 부여돼서 이 새로운 또 우리의 성장 신화를 계속해서 써가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내년부터 반도체 업황이 둔화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지만 시장 경쟁력 확보를 위해 예정대로 투자를 진행한 겁니다. SK하이닉스의 공격적 투자는 여기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정부와 손잡고 중소기업이 함께하는 120조 원 규모의 대규모 반도체 산업단지 조성에도 나섭니다. 조성지는 경기도 용인시가 유력합니다. 하지만 수도권 정비계획법 등 규제라는 걸림돌이 있습니다. 과거 SK하이닉스는 수도권 규제, 환경 규제 등에 막혀 이천의 공장 완공에 7년이 걸린 경험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정부가 최근 지원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반도체 또 디스플레이 2차 전지는 후발국과의 초격차를 유지하기 위해서 기업들이 대규모 선제 투자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입지, 또 전력, 용수 등 투자에 문제가 없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반도체 공장이라는 게 여러 가지 화학물질을 쓰기 때문에 문제들이 많지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앞으로 많이 도와주겠다고 하니 반도체 공장을 짓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가 규제를 넘어 착공에 들어가느냐는 정부의 제조업 르네상스 정책의 시금석이 될 전망입니다. SBS CNBC 정윤영입니다. 내년부터 스크린 골프장과 네일숍에서 10만 원 이상 거래할 경우 현금 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합니다. 위반하면 거래 금액의 20%를 벌금으로 물게 됩니다. 박규준 기자입니다. 내년 1월 1일부터 현금 영수증을 의무 발급해야 하는 추가 업종은 총 5개입니다. 골프 연습장과 악기, 자전거, 예술품 소매업, 그리고 손발톱 미용업인 소위 네일숍이 포함됐습니다. 골프장의 경우 기존엔 야외 코스 골프장 등만 의무 발급 대상이었는데 이번엔 스크린 골프장 등 골프 연습장으로 대상이 확대됐습니다. 이들 업종 사업자는 내년부터 거래 금액이 10만 원 이상인 경우 현금 거래분에 한해 소비자가 요구하지 않아도 현금 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자전거 소매업체가 카드 15만 원과 현금 5만 원을 받고 자전거를 팔았다면 전체 거래 금액이 10만 원을 넘는 만큼 현금으로 받은 5만 원분은 현금 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물건을 판 거래 대금을 계좌 이체로 받은 경우도 현금 영수증 발급 대상입니다. 거래 대금이 10만 원 미만이라면 소비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만 현금 영수증을 발급하면 됩니다. 국세청은 이번에 추가되는 5개 업종 사업자가 적게 잡아도 7만 7천 명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들은 내년부터 발급 의무를 위반하면 벌금으로 거래 금액의 20%를 가산세로 내야 합니다. 소비자들이 이런 현금 영수증 미발급을 신고해서 사실로 확인되면 거래 금액의 20%를 포상금으로 받게 됩니다. 이번 5개 업종 추가로 현금 영수증 의무 발행 업종은 2010년 32개 업종에서 69개 업종으로 대폭 늘었습니다. SBS CNBC 박규준입니다. 냉장고 살 때 디자인이나 성능 못지않게 소비 전력도 중요한 선택 요소죠. 그런데 같은 냉장고라도 주변 온도에 따라서 전력 소비량이 천차만별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윤지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소비자원이 국내 가전업체 4곳에 냉장고 6개 제품을 대상으로 성능을 평가했습니다. 제품에 따라 월간 소비 전력량이 최대 1.5배까지 벌어졌습니다. 냉장고 형태와 무관하게 대유이니아 제품의 전력 소비량이 가장 많았고 상대적으로 삼성전자와 LG전자 냉장고 전기가 적게 들었다고 소비자원은 설명했습니다. 냉장고가 설치된 공간의 주변 온도도 잘 살펴봐야 합니다. 동일한 제품에도 불구하고
주유온도에 따라서 그 월간 소비자량이 2배 이상 차이 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비자들은 그 에너지를 절감하기 위해서는 주유온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곳에 또는 햇볕이 비치지 않는 곳에 설치하거나 냉장고를 작동시켰을 때 차가워지는 속도는 양문형과 포도형 모두에서 삼성전자 제품이 가장 빨랐고 대부분 제품에서 소음이 크지 않았습니다. 냉장고에 표시된 전력 소비량은 특정한 조건에서만 측정한 수치이기 때문에 합리적인 소비를 위해선 다양한 환경에서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고 소비자원은 조언했습니다. SBS CNBC 윤지혜입니다. 한국GM의 연구개발 법인 분리가 구분응선을 넘었습니다. 2대 주주인 산업은행의 동의는 어렵게 이끌어냈는데 노조의 반발은 여전합니다. 한국GM이 법인 분리를 강행하는 이유, 안지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산업은행이 한국GM 법인 분리에 찬성으로 선회하자 노조는 즉각 반발하며 파업에 돌입했습니다. 반면 회사 측은 주주들의 이번 결정에 환영한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Right now, the centre or the engineering unit competes globally for work. By establishing it, we would have dedicated leadership with dedicated management and be able to realise some operational efficiencies that will enhance the global competitiveness. 법원의 제동에도 불구하고 GM이 법인 분리를 강행하는 기저에는 GM의 산업 재편 전략이 담겨 있습니다. GM은 전기차 사업 집중을 위해 최근 미국 내 기존 자동차 공장 폐쇄를 선언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한국 역시 생산기지보다는 미래 자동차 연구소로 활용하려 한다는 겁니다. 정부는 미국 GM의 구조조정이 한국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거라지만 정작 법인 분리 후에도 한국 GM의 독자 생존권이 보장될지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앞으로 새롭게 개발되는 기술에 대한 로열티가 신설 법인에 귀속될 가능성이 높은 데다 신차를 배정한다 해도 기존 생산량을 담보할 수 있을지 불투명하기 때문입니다. 차를 개발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팔만한 차를 만들어야죠. 10대 20대를 만들면 뭐합니까? 계약소송에 10년 남는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매출이 제대로 일어나지 않아서 고갈돼가지고 문제가 크다라고 얘기할 때는 철수할 명분은 얼마든지 많을 거고. 이런 의구심이 해소되지 않는다면 법인 분리를 둘러싼 갈등이 더 확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SBS CNBC 안지혜입니다. 기준금리가 오르면서 은행들도 고금리 예적금을 잇따라 내놓고 있습니다. 때문에 요즘 돈을 은행에 맡기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는데요. 금리 상승기, 자산가들의 재테크 방법을 엄하은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기준금리가 오르자 시중은행에 돈을 맡기는 고객들이 늘고 있습니다. 금리 인상 발표가 되고 나서 저희 은행도 금리를 한 30bp 이상 올렸는데요. 그러고 나니까 이제 많이 고객들이 예금과 적금에 좀 더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많은 고객들이 연락을 주고 문의를 하고 있는데요.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저축은행도 고금리 특판 상품으로 맞불을 놓고 있습니다. 최근 금리 인상의 영향으로 정기 예금을 찾는 고객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으며 거액의 예금을 예치하려는 자산가들이 많이 찾고 있습니다. 최근 시중금리 인상에 따라 예금금리도 계속 오를 것으로 보여 당분간 고금리 상품의 인기는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만기 1년 미만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전자단기사채. 만기가 한 달에서 석 달 정도로 짧고 금리는 은행 예금금리보다 1에서 2%포인트가량 높은데 투자자 입장에선 짧은 기간 내 은행 이자보다는 나은 수익을 얻을 수 있어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전단체 평균 거래 대금은 10월 기준 2조 4천억 원을 기록했는데 지난 9월 이후 한 달 새 5천억 원가량 증가했습니다. 금리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상품들이고 예금 금리보다는 다소간 높은 그런 수익률들을 제공을 하는 거기 때문에. 다만 전단체의 경우 예금자 보호가 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투자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SBS CNBC 엄하은입니다. 최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내년 예산, 나아가 조직 축소 여부를 놓고 팽팽한 신경전을 벌여왔는데요. 결론적으로 예산은 깎이고 조직은 축소하는 쪽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이런 가운데 금감원의 공공기관 지정 가능성이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정지환 기자입니다. 내년 예산을 두고 물밑 신경전을 벌여온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 예산은 예산심사권을 가진 금융위의 뜻이 10분 반영돼 결정됐습니다. 금감원은 내년에 3,700억 원가량 돈이 필요하다고 요청했지만
최종 확정된 돈은 3,556억 원에 그쳤습니다. 올해 예산보다도 2% 줄어든 겁니다. 인건비는 0.8% 늘어나는데 그쳤고 출장비 등 각종 경비는 올해보다 5%나 깎였습니다. 0.8%가 공공기관 인상하고 똑같이 한 거 아니에요? 그죠? 호봉 승급치가 있기 때문에 이제 좀 그 부분 가지고는 지원하는 부분이 저기 있는 건데. 상위 직급을 축소하라는 감사원의 요구도 금감원이 자체적으로 직급을 줄이는 선에서 수용키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 팀장급 자리 16개를 없앤 데 이어 내년에 15개를 추가로 없애기로 했습니다. 한편 예산 삭감을 놓고 금감원이 노골적으로 반발한 것을 두고 금감원의 공공기관 지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그동안 기재부는 금감원의 공공기관 지정을 꾸준히 요구하고 금융위는 이를 반대하면서 금감원은 공공기관 지정을 피해왔습니다. 그러나 금감원 노조가 금융위 해체까지 주장하고 나오는 상황에서 금융위가 전과 같은 결속력을 보여주기는 힘들지 않겠냐라는 게 금융위 안팎의 기류입니다. 앞서 김동연 전 기획재정부 장관은 금감원의 경영 개선 이행 사항 추진 결과가 미흡하면 2019년에 다시 공공기관에 지정하겠다고 못 박은 바 있습니다. SBS CNBC 정주환입니다. 내년 7월부터 국가암검진 항목에 폐암이 추가됩니다. 보건복지부는 국가암관리위원회를 열고 기존 위암과 유방암, 자궁경부암, 대장암, 간암에 폐암을 포함시켜 만 54세 이상 장기 흡연자를 대상으로 2년마다 검진하도록 했습니다. 폐암은 전체 암 가운데 사망자 수 1위로 검진에 드는 비용의 90%는 건강보험급여로 지급될 예정입니다. 정부와 기업이 근로자의 국내 여행 경비를 지원하는 근로자 휴가 지원 사업 대상이 내년에 8만 명으로 올해보다 4배 확대됩니다. 휴가 지원 사업은 근로자가 20만 원을 부담하면 기업과 정부가 각각 10만 원씩 지원 적립하는 제도로 자유로운 휴가 문화 조성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도입됐습니다. 정부는 새해 2월부터 기업 단위로 참여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보험 가입자들이 찾아가지 않은 보험금이 9조 8천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금융당국이 숨은 보험금을 찾을 수 있는 서비스 개선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내 보험 찾아줌에서 보험금 찾기뿐 아니라 찾은 보험금을 바로 청구할 수 있는 기능을 추가했다고 밝혔습니다. 내 보험 찾아줌은 온라인으로 보험 가입 내역과 숨은 보험금 규모를 통합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김단비입니다. 오늘은 전국이 맑은 가운데 종일 평년 기온을 웃돌며 큰 추위는 없었습니다. 내일도 큰 추위는 없겠지만 제주도와 남해안에는 비가 내리겠습니다. 요즘 계속해서 대기질이 좋지 않습니다. 내일도 국내외에서 유입되고 정체된 대기오염 물질의 영향으로 전국 대부분 지역의 미세먼지 농도 나쁨 단계를 보이겠는데요. 강원 영동은 한때 나쁨, 제주도는 보통 단계를 보이겠습니다. 장시간 외출은 삼가시고 외출 시 마스크를 꼭 착용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내일은 중국 북동지방에서 남동 지나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고요. 제주도와 남해안은 제주 남쪽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으며 흐리고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 중부지방 서울의 낮 기온 11도로 평년 기온을 7도가량이라 웃돌며 온화한 날씨가 계속되겠습니다. 동해 속초와 울진 아침 기온은 3도가 되겠고요. 낮에는 기온이 10도를 웃돌며 추위는 없겠습니다. 남부지방 광주와 전주는 아침 기온 6도로 시작해서 한낮에는 기온이 13도에서 14도 선까지 오르겠습니다. 일요일까지 평년 기온을 웃도는 온화한 날씨가 이어지다가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다시 기온이 떨어지겠습니다. 토요일에는 제주도에 또 한 차례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프리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편안한 저녁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